네, 안녕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한이코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연구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일하고 그거를 어떤 그 미군 방정식 해외 관점에서 뭐 어떤 식으로다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넘어가네요. 이게 사실은 이 자료가 그 높은 분들 왔을 때 발표하는 자리여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딱 자세가 나왔어요. 일반 현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임무 비전을 보면 국방력 강화와 자주 국방 완수에 기여를 하자. 이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애국심을 지극히 자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비전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세계 인류 국방과학연구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준이 저희들이 평가하기로 세계 10위권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방 기술 쪽으로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10위권보다 훨씬 앞에 있고요. 어떤 부분은 좀 처져 있고 해서 이게 평균되면 그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나오는 이제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나오는 저희가 개발한 어떤 무기 체계나 이런 게 국제적으로 봐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지금 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목표가 국력과 함께하는 연구소,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소, 창의를 실현하는 연구소, 이런 연구소를 만들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 연구소가 1970년도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음에 만드셨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 1983년도에 이제 대전으로다가 옮겨왔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예전에 키스트장 있죠. 홍군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만들어졌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쪽으로 옮겨온 게 1983년이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 밑에 이제 부설 연구소로 있었던 이제 국방관리연구소가 국방연구원 카이다라고 독립돼서 나가서 이것이 지금 예전 국방과학연구소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품질원이 2006년에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도 있고요. 특히 2011년부터 이제 좀 많이 바뀌었는데, 2010년, 특히 작년에 유난히 북한이 뭔가 좀 사고를 많이 쳐서 이제 목표도 조금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소의 어떤 방향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동안은 이제 전체적인 무기 체계를 다 개발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이제 전략 비닉, 신개념 무기, 요쪽하고, 그 다음에 기초 원천 기술 연구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집중하는 쪽으로 지금 연구소 전체 방향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으신 거죠. 이쪽이 이게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채용을 했을 때도 작년, 그러니까 이번에 신입소원 뽑았을 때, 그러니까 그 한 해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전에는 주로 공대생 위주로다가 쭉 뽑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학 계통이 훨씬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나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고를 보시면 이학 쪽이 인원이 더 많습니다. 뽑힌 인원 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연구소 조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제 국방부 장관님이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 밑에 저희 소장, 소장님 해서 이렇게 참모부서가 있고요. 1부소장, 2부소장에서 1부소 나눠져 있는데, 이쪽이 주로 전략 비밀 신개념 무기 쪽을 하는 쪽이고, 이쪽이 이제 기초 원천 기술을 하는 쪽으로다가,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제가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제1기술연구본부 정밀타격. 병이라도 아프게 때려주는 겁니다. 아파할 때만 골라서. 그래서 지금 주요 시설들을 보면, 대전에 지금 연구소 본부와 6개 기술연구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서울에 주로 이 정보지휘통제개발부서가 일부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진해 쪽에 이제 해양무기체계, 수중 해양무기체계로도 육기술연구본부가 가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연구하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들이 여러 있습니다. 안은 이제 우리가 종합시험단에서 이제 유도탄이나 폭,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쪽이고, 여기가 충포 탄약 시험장이 여기에 있고요. 하이미 항공 시험장을 최근에 만들었고요. 해상 시험장이 거제도 쪽에 있고, 여기 창원에 기동 시험장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이런 걸 만들어서 그 탱크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이런 데를 막 왔다 갔다 해도 얘가 안 망가지나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시험장 최근에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들이 구조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를 보면 이게 연구개발 성과가 이제 작년에가 저희 연구소가 4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걸 한번 총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2008년 정도 부분부터 이제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자랑할 만한 거 골라보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10대 명품 무기 이렇게 나온 게 쭉 나온 겁니다. 보시면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홍상어 같으면은 이게 밑에는 유도탄이고 위에는 어뢰입니다. 그래서 슉 날아가서 그 어뢰가 들어가야 될 지점 되면 이제 유도탄이 어뢰를 놔주면 어뢰가 낙하산 타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고요. 그래서 이런 홍성화 체계 같은 게 지금 세계적으로 다 유사한 게 한 두세 개밖에 없는 그런 체계고, 또 해성 같은 이제 대표적인 거가 비슷한 게 이제 하푼 유도탄 뭐 이런 건데, 함대함 유도탄으로 저기가 최초 순항 미사일로다가 나오는 건데요. 요것도 이제 비슷한 수준의 무기 체계가 세계 최첨단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청상어가 경어뢰라 그래갖고 좀 어뢰 중에서 탄약은 작은데 빠릅니다. 대신에 얘가 좀 스마트해야 되기 때문에 잠수함에 옆구리를 때려야 되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한 좋은 체계고요. 신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들고 다니면서 쓰는 휴대용 유도탄이고요. 대공 유도탄입니다. KT-1 기본 훈련기는 뭐 여러분 다 TV에서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거고, K9도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뭐 터키에 팔고 뭐 그래서 방산 수출의 효시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주국방 입시가 지대지 유도탄이 현무고요. 이게 이제 그 맨날 얘기하는 뭐 사거리 180km 뭐 그거에 항상 얘기 나올 때 우리는 억울하다 하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 외에 이제 이게 K11 복합형 소총, 이것도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데 뒤에서 숨어 있어도 이 탄환이 내려와서 여기서 빵 터진다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그런 식의 스마트한 소총은 우리나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실전에 배치되어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K2 전차, 이게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 전차하고 어깨를 대등해하는 그런 장갑차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참 유도탄과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게 제가 유도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연구소의 이제 핵심 기술 부분을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고성능 뭐 둔감 화약이 있는데, 이 둔감 화약이 뭐냐면 이게 결국은 유도탄의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가서 맞으면 아프려면 화약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저쪽에 가서 터져야지, 여기 있을 때 뭐 총 맞아서 터지거나 가만히 있다가 괜히 뜨거워서 터지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 안 터지게 총 맞아도 터지지는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중 전술 환경 분석이나 뭐 나노 텅스텐, 이 텅스텐 관통자 같은 것도 지금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장갑을 뚫고 들어가는 건데, 전차 장갑 같은 것을 뚫고 들어가는 기술인데, 요게 외국 같으면은 이제 뭐 우라늄탄 열화 우라늄탄 뭐 그래갖고서 그런 거를 뚫는데, 그게 지금 방사능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텅스텐 방사능이 없죠. 그래서 방사능 문제가 없는 텅스텐으로다가 뚫고 들어가는 관통자 기술은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외에 등등 굉장히 많은 핵심 기술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요. 현재 연구개발 추진 상황을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체계 개발을 한 40%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체계 시스템 개발인데, 말하자면 유도탄 시스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기술 해서 이제 그 체계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무기 체계를 서포트하는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한 22~23% 정도. 그 다음에 기초연구 및 특화센터, 여기 이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관심이 많이 가실 건데, 이제 기초적으로 핵심 기술을 가기 전에 진짜 기초적인 그
기술을 테스트해보고 기초적인 그 연구, 베이스를 마련하는 기초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화센터라 그래서 특정한 어떤 부분을 모아서 뭐 해당되는 예를 들면 뭐 유도탄 무슨 뭐 특화센터 그럼 유도탄에 관련된 기술만 모아갖고 특화센터를 만들어서 교수님들이 모여서 한 9년 동안 저희 연구를 지원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센터가 현재 15개 운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구 교명기술에서 민군이 같이 쓸 수 있는 기술 쪽으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의 선진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동안 있었던 얘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빼먹고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실 부분만 좀 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되게 멋있습니다. 뭐 안보 환경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북한이, 최근에는 이제 북한의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되는 미래전입니다. 미래전은 이제 3차원이 아니고 6회 공, 우주 및 사이버 전쟁까지 해서 5차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트워크 중심전으로다가 해서 이 5차원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그냥 하나로다가 묶어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식의 어떤 이런 전쟁 컨셉입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별로 안 가고 이렇게 그 아프간전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는 무인 비행기가 뭐 아프간 뭐 저기 가고 있는 조그만 찝차를 무인이 타고 있는 찝차를 싸서 맞췄는데 무인 비행기는 뭐 저기 미국에서 조정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과학기술 발전에서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과학기술 발전하고 잘 어울려서 함께 잘 발전하자 뭐 이런 얘기고, 특히 녹색기술, 정보통신, 우주, 항공기술 쪽이 이제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경제의 기여는 당연히 이제 수출 많이 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방산 쪽의 수출은 저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온 국민의 그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고 정책적인 지원도 있어야 돼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추진 단계를 앞에 그런 상황에 잘 대처하고자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 위협을 억제하고 두 번째가 이 통일 이후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통일 이후에 주변국이 어디겠어요? 전부 센 나라밖에 없어요, 주변에. 그 다음에 잠재적 위협을 대비한 국방과학 기술력을 확보해야 된다. 첨단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7가지의 이런 그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과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이 특히 관심을 갖고 할 부분이 제가 보면 5번 연구 영역 선택과 집중하고 연구 인력 정예화 얘기가 이제 아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영역 선택과 집중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전략무기, 일반무기, 핵심 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나눠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금년부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 가자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균이 신개전 무기하고 원천 핵심 및 녹색 기술로다가 이렇게 6대4로 나눠서 가자. 그래서 이쪽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특히 원천 기술이나 뭐 이 기술, 핵심 기술 쪽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기존의 무기가 아닌 어떤 신개념 무기 쪽을 하다 보면 뭔가 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컨셉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관련해서 저희 쪽이 뭔가 좀 새로운 그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가진 그러한 분들을 많이 이제 모셔서 같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무기 체계는 이제 일반 기업한테 많이 넘겨주는 식으로 가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뉴스에도 몇 번씩 나왔죠. 우리가 뭐 24개 몇 개인가 준다고 했는데 업체에서 우리는 능력이 안 돼서 반밖에 못 받아요.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다 넘길 예정입니다. 이제 연구 인력의 정예화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2009년 기준으로 보면 기초 인력이 기초과학 분야 수학, 뭐 물리, 화학 뭐 이런 쪽 기초과학 쪽에 있는 분들이 15%. 근데 이거를 40%까지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앞길이 확 트였습니다. 공대생들 큰일 났어요. 지금 취직할 데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리고 박사 기여를 34%에서 60%로 더 늘려서 이제 연구 역량을 더 강화하자.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분들 그 중에서도 또 박사 쪽을 또 많이 늘려보자.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ADD가 이름에 비해서는 처우가 별로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점점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인력 경영화 및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원천 핵심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해주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도 좀 포멀하게 썼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40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대처해서 미래 국방 기술을 선도하고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국방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나오는 것보다 분위기 왔다 갔다 하니까 보기 좋거든요. 잠깐만. 우리 파워가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과학적 기술과 지혜가 남달랐던 우리 민족. 이런 선조들의 역량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창의적 연구활동을 통해 국가안보를 기술력으로 보장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주 국방을 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인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70년 8월) 창설, 국방의 조속이라는 기치 아래 소중한 자를 만들 수 없었던 이 땅에 국방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한 우리 연구소는 재래식 무기의 보관과 개량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정밀 무기의 국자 개발 및 공동 개발로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00년대에 와서는 체계 설계와 핵심 기술에 집중하면서 세계 1등 명품 무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청의 요원으로 구성된 우리 연구원들은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계한 국방연구개발 추진으로 군과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 민군 정보 교류는 물론 투명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열린 연구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장은 바로 첨단 무기전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명품 무기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첨단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생존성과 더불어 완벽하게 적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화력이 병사와 하나 되어 움직이고 지상에서 공중의 적 헬기를 무력화시키는 능력, 원격으로 적을 제압하는 무기 등은 우리 기술력의 자랑입니다. 정예 조종사를 만드는 최고의 훈련기를 비롯하여 방해 전파로 적을 교란시키는 전자전 등등 한반도의 지형에 적합한 무기, 적의 움직임을 추적 파괴하는 초정밀 무도 기술은 모든 과학 분야가 종합되어야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의 종합기술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은 하늘을 나는 언어, 공중과 바다에서 운영되는 언어, 고출력 신호로 저 거리를 교란키만 하고 대공전, 대환전,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운전 체계는 우리의 필수 무기입니다. 또한 본위성 통신 체계는 네트워크 중심의 미래 전자 환경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 무기는 전력 증강의 핵심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파급 효과가 크다. 지난 40년간 16조 원의 국방연구 개발 투자, 187조 원의 경제 효과, 10.43%의 국가경제성장 기여율을 달성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출범 40년 만에 우리나라의 국방과학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소는 또 다른 창조적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에 대비한 독창적인 첨단무기 개발, R&D 역량을 집중합니다. 군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며 창의적인 조직 문화와 전략적 인재 경영으로 미래를 대비할 것입니다. 국방 분야의 저탄소 녹색화의 기감을 불는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국방과학 기술력을 확보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선조들의 지혜로운 기술 개발을 이어 시대를 잇는 능력, 첨단의 기술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과학 연구소입니다. 국방과학 연구소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죠? 지금까지 국방과학 보안정보 지금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뭐 보시는 것과 같이 멋있죠? 뭐만 유도탄 날아가고 멋있어요. 이런 정도 능력이 돼야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도 당장 문제고 통일 이후가 되면은 그 옆에는 참 더 세다가는 나라들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큰 뜻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군 강경식을 이용한 유도탄 제어 응용. 네, 제가 있는 곳이 국방과학연구소 제1기술연구본부 일부입니다. 제1기술연구본부가 주로 유도탄을 개발하는 쪽이고요. 일부가 유도조종. 유도조종이 뭐냐면 이제부터 유도조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유도탄을 원하는 대로 날아가게 하는 유도탄의 머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죠. 일단 유도탄이란 무엇이냐, 여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도탄은 표적까지 자율적으로 혼자 날아가요. 누가 옆에서 해준 게 아니고 비행하는 자체 추진 비행체다. 그래서 표적의 정보를 사용해서 적절한 비행 경로를 따라 표적까지 비행하게 하는 놈을 유도탄이라고 한다. 이래서 표적 정보를 사용해서 적절한 비행 경로를 따라 표적까지 비행하도록 만드는 게 유도 조종입니다. 유도탄, 제가 유도쟁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전에서 유도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큰 전쟁만 한번 골라서 하는데요.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이라크전 했는데 보면 이게 피제미, 프레시전, 가이드 미술에서 이게 아주 정밀 유도탄들, 정밀 유도탄, 유도폭탄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체 사용폭탄 중에 비중이 10%도 안 되는 것이 지금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예전에는 그냥 2차 대전 보면 미식구 날아다니면서 융단 폭격해서 그냥 다 죽어라! 막 뿌리고 다녔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죽어있는 사람이 나는 왜 죽어야 하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죽일 것만 죽이고 없을 것만 없애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선택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유도탄의 역사를 보면 이게 사실은 독일에서 시작됐습니다. 2차 대전 말기에 V1, V2 유도탄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것 때문에 영국이 한참 고생을 했었죠. 그랬다가 1985년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ICBM을 개발할 때까지,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무지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컨티넨탈까지, 그러니까 지구를 막 넘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도탄까지 개발이 됐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겁나니까 점점 핵무기 축소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식이 됐냐면, 이렇게 해서 핵무기를 축소하고 핵무기가 축소된다는 건 탄두의 위력이 축소된다는 얘기고, 탄두의 위력이 축소된다는 건 대충 맞추면 아프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탄두의 위력이 굉장히 크면 저기 떨어져도 나까지 아픈데, 탄두의 위력이 작으면 저기 떨어지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여기 와야지 내가 아프죠. 그러니까 정밀도가 이제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술 전략 차원에서 점차 비중이 증대돼서
선별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보고 이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전쟁에서 어떤 민간인의 어떤 피해를 최소로 다 줄이고 정말 우리가 전략적으로 타격해야 될 목표만 타격해야 되는 글쎄요 뭐 이제 처음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너희 그거 가서 이게 나쁜 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잘 보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예전에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많았는데 그거 줄이자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분야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요즘은 우주자산까지 이제 날아오는 인공위성을 맞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것까지 다 결국은 유도탄의 범죄에 들어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탄이 어떻게 생겼나 이제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만든 유도탄은 아까 비디오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외제만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 거 ICBM이고요. 이게 팩스리라고 이게 날아오는 유도탄 맞추는 유도탄입니다. 그리고 여기 팩스리고 여기 에이테킴스라고 해서 요게 그 북한이 그 장사정포니 뭐니 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주요 유도탄 중에 하나고요. 지대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같이 나왔던 얘기가 슬램 ER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요 안에 이게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박아갖고서 타겟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거고요. 왜 여러분들 보면은 이거랑 저기 뭐냐 걸프전가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지금인데 막 이렇게 쫙 들어가서 뭐 고로 딱 들어가는 거 보이죠? 벙커나 이런데 그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눈으로 보고 들어가는 그런 유도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푼 요게 이제 해면으로 날아가고서 이제 배를 공격하는 유도탄인데 물 위에서 이제 하푼 같으면 한 10m 안쪽으로다가 뜨고요. 저희 거 같은 건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고요. 최첨단입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내려가요. 그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 파도가 치는데 얼마나 몸이 트는 물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겁나잖아요. 내려가다 툭 치면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저희 거가 현재까지는 제일 많이 내려가요. 제일 훌륭한 겁니다. 있고요. 해성 만든 거 제가 여기 이 사람 여기 이러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유도탄의 구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속에 보면은 맨 앞에 탐색기에서 아까 눈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조그만 레이더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카메라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종장치에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로 가속도라고 해서 공간에서의 자기의 이동을 가속도와 그 앵귤러 로이트를 재는 그런 센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도 순간 여기가 이제 폭탄이 들어있는 동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고체 연료가 들어있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이제 엔진이 실려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구동장치가 있어갖고 이제 조종 날개를 여기 날개를 까딱까딱하면 이제 유도탄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제 이외에도 여러분이 뭐 아시겠지만 GPS가 많이 실리고요. ADM이라고 해서 이제 그 대기의 공기의 압력을 재갖고서 내 고도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거. 이게 ADM 비슷한 게 여러분 등산할 때 손목시계 차고 다니면서 내 고도 얼마 고도 재보는 거. ADM의 굉장히 로우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 부덕이라 그래서 아까 이 해면으로 이렇게 낮게 가려면 내 고도를 정확히 재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배에다가 유도탄 배에다가 레이더를 조그만 거를 답니다. 그래서 해면까지 거리를 재갖고서 내려가는 거죠. 그다음에 영상 센서 등 있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유도탄 밖에 이제 발사 통제 장치, 발사대 뭐 레이더, 일렉트로 옵티컬 센서 해갖고서 이런 것들로다가 유도탄한테 여기다 직접 탐지기를 달아서 유도탄이 타겟을 찾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고 저기 있다 하고 전파로 또 알려줄 수도 있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항법 유도 조종이 무엇이냐?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제 발사해갖고 지구에 어느 한 지점에서 발사해서 저쪽에 있는 타겟까지 날아가서 거기 타겟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얘 성향도 내 주제를 파악해라, 내 위치를 파악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떤 자세로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항법이고 여러분이 항법이 내비게이션이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렇게 일반적인 게 아니었는데 요즘은 GPS에다가 뭐 카메라에다가 요즘은 핸드폰에까지 들어가서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아이디어나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친숙해졌을 겁니다. 그 항법이 그 항법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기하학적으로 봐서 나는 여기 있고 표적은 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겠다. 내 자세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리로 돌려서 가야겠네. 뭐 이거를 계산을 해서
유도탄한테 글로 돌려라, 이쪽으로 가속도를 해서 가야지 하고 만들어주는 게 유도고요. 조정은 유도탄이 그냥 가만히 쏘면은 그냥 똑바로 가면 다행인데 어떤 유도탄들은 언스테이블해서 가다가 그냥 가라 그러면 뒤집어지는 그런 유도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틀려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해야 되니까 자석을 변화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거, 제어해주는 것, 그것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 유도 조정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왜 누나 등에 애가 엎혀갖고서 눈 가지고서 동구박 앞까지 가는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은 누나는 밑에서 넘어지지 않고 애만 안고 가죠. 안 가리고. 그래서 누나는 조종입니다. 그 위에 엎인 동생을 주변을 둘러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 왼쪽을 가르쳐주죠. 그 동생이 유도입니다. 그럼 이제 유도와 조종을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도 조정을 조금 더 자세히 가봅시다. 그래서 유도를 이제 포멀하게 얘기를 하면 목표물의 특정 요구 조건을 달성하면서 도달하기 위한 비행체의 자세, 속도, 가속도를 결정하는 거다. 예를 들면, 최소 거리, 가서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충돌각, 요렇게 가서 맞출 거냐, 요렇게 가서 맞출 거냐. 그게 타겟의 종류에 따라서 충돌각을 잘 맞춰야 되죠. 그 다음에 최소 시간, 가능한 한 빨리 맞춰야지 좋으니까. 그 다음에 최대 속도가 빨라야지 맞을 때 아프겠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센서는 주로 타겟에 대한 정보를 얻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추적 레이저, 탐색기, 이게 일반적인 탐색기, 뭐 영상 탐색기, RF 탐색기, 뭐 이런 것들이라서 지상에서 이렇게 레이더에다가 타겟을 잡아서 알려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RF 센서라고 해서 이러한 레이더가 요만해져서 유도탄 앞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모드 싱커는 이런 RF뿐만 아니라 이쪽에 IR 영상 탐색기까지 같이 섞어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조종은 보시는 것 같이 비행체의 자세, 속도, 가속도 요구 조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종 수단의 적절한 구동 명령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된 비행 및 기동을 달성하는 거죠. 조종 수단은 보통 이렇게 공룡 날개에다 꽃 날개를 까딱까딱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그 외에 공룡은 이제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빌드업 돼야지 이제 그때부터 공룡이 발생하니까, 속도가 발생되기 전에 어떤 급격한 기동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이라고 해서 직접 이 추진 방향을 막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게 이제 추진, 여기 불나온 데다가 이렇게 조그만 핀을 달아갖고 요걸 까딱까딱 해주면은 추력 방향이 바뀌겠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걸 통째로다가 볼 소켓으로 다 통째로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 같으면 우리 나로 올라갈 때 밑에 있는 기술하고 똑같은 기술입니다. 다만 나로가 더 크죠.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이거 같으면, 그래서 이런 TVC를 하면 보기 멋있잖아요. 이게 시간에 대해서 쫙 올라서 이렇게 꺾어서 날아가는 뭐 이런 멋진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꼬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냥 멀리에서 저기 파이로를 하나 터트려갖고 추력을 확 내주면 이렇게 가다가 확 치겠죠. 그런 식의 제어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유도 조종 루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탄이 있고, 유도탄의 비행 역학에 의해서 유도탄의 자세나 뭐 이렇게 움직임이 센싱이 되면 관상어법 장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유도탄의 모션을 센싱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면 이렇게 돌리면 따라 돌잖아요. 그 모션 센서 들어있듯이 뭐 그런 식으로다가 여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게 들어있어서 그 정보, 유도탄 자기 자신의 위치, 속도, 가속도의 정보겠죠. 그 다음에 시커나 아니면 이런 레이더 같은 걸 통해서 도로구나 얘가 삐용삐용하고 타겟을 찾아서 알려주면, 그러면 이 두 정보를 이용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고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 구동장치 꼬인 날개를 어떻게 몇 도로 어디로 움직여라 하면 이제 움직여서 돌아가서 가게 되는 거죠. 이걸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제가 이게 그래도 미분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미분 방정식을 어디가 쓰는지는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그러한 메커니즘 전체를 사실은 실제로 만들면서 시뮬레이터를 만듭니다. 그 시뮬레이터들은 당연히 어떤 모션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모션들을 지배하는 것이 이게
미분 방정식, 동력학 모델들입니다. 그런 모션들을 만드는 거는 대부분 뉴턴 법칙의 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리방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놀이기계 한 거는 다 그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미분 방정식을 잘 풀어주시면 또는 그걸 효과적으로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데다 넣어서 다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유도탄이 움직이면은 6개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3차원이니까 X, Y, Z 움직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X축을 기준으로 그걸 롤링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Y축을 기준으로 하는 게 피치, Z축을 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3축에 대한 회전 운동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다 복잡한 이 도트가 시간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래서 그 X, Y, Z 쪽으로 다 움직이는 속도를 UVW라고 하고, 그 다음에 X, Y, Z 쪽의 회전 레이트, 앵귤러 레이트를 PQR이라고 해서 그것들의 미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이 솔루션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자, 원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만들자, 그게 소위 말하는 유도 조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러면 이 솔루션들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형태를 갖게 만들려면 우리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풋이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여기 포스하고 여기 모멘트가 되겠죠. 이 포스와 모멘트는 유도탄의 핀을 움직여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유도탄의 핀을 움직여서 나타나는 거는 유도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지, 또는 유도탄이 얼마나 고도에서 날아가고 있는지, 고도가 달라지면 공기 밀도가 달라지니까요. 그런 것 등등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게 요것들이 이게 10연 보시는 바와 같이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참 어렵게 생겼죠? 수학적으로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답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뉴메리컬한 방법으로도 이제 보통 많이 풀어서 쓰고, 이제 뒤에 가보면 이걸 단순화시켜서 단순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지역을 설계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대로 아까 속도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절대 속도가 아니고 마하 속도를 보통 쓰거든요. 마하 속도는 음속하고 관계가 되는데, 음속이 1초에 340m 이게 일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고도에 따라서 막 이렇게 빨라졌다 늦어졌다 해요.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도 마하수는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하는 미분 방정식의 개수들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공기 밀도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땅에서 이렇게 댄스하다가 올라갈수록 쭉 희박해지죠. 그러니까 공기 밀도하고도 또 밀접하게 관련돼서, 그러니까 유도탄이 이런 고도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 이거 둘이 변하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미분 방정식의 개수도 같이 막 변하고, 그러면 솔루션도 덩달아서 흔들리죠. 그거를 여하이 잘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설계 개념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유도탄의 실제 운동은 아까 보셨던 대로 6자유도의 운동 모델이다 우리가 대충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도 퍼펙트한 모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대기나 이런 게 뭐 교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거스트가 올 수도 있고, 유도탄이 모양이 조금씩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날아가면서 추력이 소진되면은 안에서 열을 태우니까 몸무게가 가벼워지고 CG가 이동하겠죠. 그거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언서튼티까지 다 이제 포함하려면 사실은 불규칙한 랜덤 미분 방정식을 사실은 풀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일단은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거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실제로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디터미니스틱하게 만들었지만 그 인풋이나 이런 언서튼티들을 고려해서 그것들을 랜덤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서 그거를 이제 모델에다 돌려서 돌리다 보면 이제 그 아웃풋들이 여러 개 나오겠죠. 그 리얼라이제이션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아까 보신 대로 6자유도 운동 모델이 C변 기선의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게 어렵다고 하는 말은 다 써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안 풀려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풉니다. 그래서 이 트림점이라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왔는데, 트림이 말하자면 일종의 이퀴리브리엄 포인트죠. 스테이블
솔루션들을 가다 보면 이제 솔루션들의 스테빌리티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이퀴리브리엄 포인트가 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물처럼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퀴리브리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부분에서 리니어 시불변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어려운 거 빼고 다 쉽게 바꾸는 거죠. 그리고 차수도 확 낮추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푸는 거죠. 그래서 이 시불변 선형 미분 방정식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그 미분 방정식의 우리 스테이트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뭐 x 도 이퀄 ax 플러스 b 뭐 그러면 x에 해당되는 거, 미분 방정식 변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놈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 위치 속도, 가속도도 아까 보면 속도 같은 거면 속도는 관상법 장치에서 측정이 되잖아요. 앵귤러 레이트 측정되니까 그거를 재서 그거를 갖고 그거를 피드백으로 인풋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결과적으로 미분 방정식의 개수가 다 변화되는 형태가 됩니다. 뒤에 설명을 할게요. 그런 식의 피드백 컨트롤 개념에서 우리가 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런 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죠. 개수를 바꿔줘서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갖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유도탄 미분 방정식의 해 발산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게 어심프틱 스테빌리티가,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해 중에 하나가 이게 레이트였다. 그러면 이게 발산해버리면 팽 돌겠죠. 그럼 어지럽죠. 그럼 유도탄이 어지러워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지럽지 않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의 변화가 있어도 해는 유사한 성질을 지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일로 오면서 막 우리가 대충 단순화시켰어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이 런던한 놈으로다가 뭐 하고 이러면서 실제 시스템은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엇비슷하게 맞는데 정확히는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엇비슷한 게 조금 틀려도, 말하자면 미분 방정식에서 개수가 조금 틀려도 솔루션은 그 근방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비슷한 게 로바스트니스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개수가 조금 틀리든지 차수가 조금 달라지든지 뭐 에러티브 텀이 조금만 뭐 크게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도 나는 원래 만들었던 솔루션, 예를 들어서 이 어심프틱 스테빌리티는 안 변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나는 절대로 0으로 갈 거야. 좀 변해도 괜찮아. 그게 로바스트니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죠. 여기 가면 엉망이 될 테니까. 아까 트림이라는 게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도탄을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멘트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유도탄은 어떤 막대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막대기를 보면은 그 바람이 날아갈 때 이렇게 삐딱하게 날아갑니다. 바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유도탄이 이쪽으로 날아가면 바람이 맞아서 오게 되죠. 이렇게 날아오게 되죠. 그러면 요 바람과 유도탄이 자세가 이루는 각을 받은 각, 알파, 앵귤러 바텍이라고 합니다. 요 바람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 바람을 받으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밖에 손을 딱 내밀어서 이렇게 하면은 손에 힘을 안 받는데 이걸 약간 들어주면 뜰으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말하자면 양력이고요. 그 힘이 이제 유도탄에 그대로 작용하는 겁니다. 떠오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도탄이 뜨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람이 부니까 이게 만약 이쪽으로 계속 떠오르려고 하면은 뒤집어지겠죠. 뒤로 발라가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뒤에 꼬리 날개를 이용해서 뒤집어지지 마 하면서 이거를 반대쪽으로다 쳐주면, 그러면 일로 뒤집어지는 힘을 이쪽에서 밀어주면은 유도탄이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앵글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요거를 틀어주는, 이퀴리브리엄이 된 상태, 그걸 우리가 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상태에 대해서 선형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선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되는 게 뭐냐면 롤, X축으로 뺑뺑 돌면 정신 없으니까 롤이 안 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커플링, X축, Y축, Z축이 이게 거의 디커플링 돼 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컨디션 주변에서 선형화해도 대충 맞는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가정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거죠. 이게 F바가 아까 6개 쫙 있던 그 큰 미분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큰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롤, 피치, 요 3개로 다 막 쪼갭니다. 그래서 그 쪼개면 조그만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이 조그만 미분 방정식 각각 더구나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고요.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궤환지열을 걸어서 개인을 구해서 그 궤환지열 형태를 여기다 각각에 넣어주면은
맞춰서 이게 스테이블하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교현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느냐? 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시스템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지금 U를 우리가 이제 디자인해서 넣어야 되는 거고요. 시스템은 이제 X라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 속도라든지 아니면 앵귤러 레이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Y는 매저먼트인데, 그것들을 센싱하게 되니까 이제 보통 이거 아이덴티티가 되든지 뭐 여기 매트릭스가 뭐 그런 식이 되겠죠. 아니면 뭐또 섞인 게가 되면 뭐 더하거나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 모델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고요. 트림 포인트 근처에서.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U는 KY라고 하는 이런 식의 피드백을 한번 걸어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다 넣어줄 수 있겠죠. 넣어서 딱 구분하니까 도로 상밀감이 됐는데 앞에 시스템 매트릭스가 변해진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는 건 여기서 K잖아요. K. 요 K를 잘 디자인해서 얘를 어심토티컬리 스테이블하고 로바스티니스까지 갖게 만들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미분 방정식과 제어의 그냥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다 보면 K를 아무리 움직여도 이게 뭐 안 움직이는 X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어떤 그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이게 풀랭크를 갖지 않으면 A에 대해서 영향을 충분히 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풀랭크가 갖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지멋대로 날아갈 테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그거랑 또는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이 Y의 요 C가 이게 충분한 그 자유도를 갖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랭크가 충분치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Y가 X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데리고 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이거를 통해서 이 밀분 방정식을 원하는 대로 만드는데 제한이 오겠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는 게 이제 뭐 옵저빌리티 문제, 컨트롤빌리티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런 것들까지 잘 고려해서 잘 해보자. 뭐 이런 컨셉이 지금 얘기할 제어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제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학부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학부 미분 방정식론 보면 이래놓고서 이제 이걸 뭐 조단 폼으로 쪼개갖고서 거기다가 저기 그 나눠서 뭐 모드 걸로다가 뭐 아이겐 밸류 뭐 아이겐 모드 뭐 이러잖아요. 실제로 한국 쪽에서 아이겐 모드 제어들 많이 합니다. 아이겐 모드가 뭐냐면 실제로 무슨 소리냐면은 이 솔루션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솔루션이 나오는 그 비행기어 자체는 어떤 아이겐 모드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만 나오죠. 말하자면 오실레이션을 한다면은 그 주파수 아이겐 모드의 주파수 말고 다른 주파수의 것들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를 갖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구조를 너무 과도하게 흔들면 허리가 쭉 부러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항공적으로 보면 비행기 운전하시는 분이 어지럼증을 느끼실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제어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바스트 문제는 이 A가 내가 A가 아니죠. 이게 여기 A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A가 아니니까 이게 좀 변해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잘 설정해 줌으로써 원하는 어떤 범위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디자인할 때도 그래서 이 스테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로바스트 마진을 잘 갖춰주고 가야 시스템 제어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이게 고저저 쪽 얘기인데 이제 현대적으로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고기동이 필요해졌어요. 지금 같은 그런 선형화니 뭐니 하는 게 다 그 엠브로 버튼이 조그만 있을 때는 이제 선형화가 되는데 이게 커지면 이 가속도나 이 나타나는 모션 자체가 굉장히 비선형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포스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실제로 큰 힘을 내려면 이거 크게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롤도 0이 아니고 크로스 커플링도 생기고 비선형도 생기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정이 안 되니까 이제 제어에, 기존에 있던 제어에 한계가 오는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보자 해서 나오는 이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그냥 써서 제어를 해보자. 그래서 피드백 때 비선형으로 걸어보자. 지금 다 선형으로 걸었는데 그 다음에 단위 제어 갖고 로바스티니스를 어떻게 잘 확보하게 해보자. 그 다음에 적응 제어는 변하는 이제 재갖고서 변하는 대로 따라서 어떻게 변하게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시도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게 페이퍼로는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적용에는 별로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고 이게 자칫해서 삐끗하면 이제
수십억이 날아가는 거니까 한번 뒤집어지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 실제적 거동의 생명 안정단속이 필요하고 이게 10여 미분 방정식의 해외 성질에 대한 연구가 이게 필요한 거고 이게 미분 방정식. 자, 그러면 이제 시선 지령,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조정 얘기였고요. 이제 유도 얘기를 볼게요. 유도 얘기는 뭐냐면 어떤 기전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고전적인 유도 방법 두 가지만 소개하는데 이제 코멘트 라인 오브 사이트 시로스라고 부르는 천장을 따서 그런 방법인데 표적 출발점 관점에서 타겟을 보는 이 라인을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 오브 사이트에 대해서 유도탄을 여기다 항상 붙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다 보면은 유도탄이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 붙어서 가다 보면 언젠가 맞겠죠. 이런 아이디어로다가 이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가속도를 내주는 그런 식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NG라고 Proportional Navigation Guidance 굉장히 많이 쓰고 2차 대전 때 개발된 건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요거는 보면 표적과 유도탄 사이가 항상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탄이 표적을 갔을 때 항상 너 여기 있지? 하면서 그쪽만 계속 보고 가면 언젠가는 맞는다는 얘기죠.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어떤 레퍼런스 라인에 대해서 요 앵글을 콘스탄트로 유지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 앵글러 레이트를 0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앵글러 레이트를 피드백 시켜주는 코멘트를 만들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컨셉트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거 말고 이제 현대적 쪽으로 넘어와서 또 어떤 식을 시도를 하냐면 아까 얘기한 이 앞에 거 문제를 보면 뒤에 나오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거리라면은 이 거리를 이제 대충 선형 미분하던 식으로 하면은 그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뭐 상대번이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놓고 요거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 인덱스라는 거 요거 들어가는 인풋 가속도를 제곱한 투노 인풋의 투노 바운디드 투노으로다가 얘를 미니멈 투노인데 이걸 0으로 가져 만들자.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죠. 그럼 콘스트랜트가 미분 방정식으로 다이내믹스로 주어지고 또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거를 풀어서 솔루션을 보여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PNG 비례항법 유도가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앞에서 그게 경험적으로 만들었었는데 이론적으로도 맞는 말이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과정이 사실은 그 베리에이셔널 캘큘러스 쪽에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폰치르의 뭐 찌어럼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것도 역시 수학하시는 분들이라 미분 방정식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아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거 지금 거리만 미니마이즈 한 건데 요것만 한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아까 유도 조정하고 다른 건 조정은 어심토틱 스테빌리티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가는 거면 우리가 신경을 썼는데 요거는 어떤 TF 맞는 순간이 있을 거니까 이건 파이나이트 타임에 대한 걸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루션 자체가 이거는 트랜지언트 솔루션들 트랜지언트 모션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고 아까 어심토틱은 스테이티 솔루션만 신경 쓰면 되는 거가 되겠죠. 뭐 그런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기존의 이동 법칙을 적용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키네마틱스를 딱 이용해서 그 가이던스 룰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더니만 실제로 이동탄이가 가속도 내 바꾸다 그 순간 확 그쪽으로 가속도를 내는 게 아니고 가속도를 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날개를 이쪽으로 소리도 이제 오토파일럿이 막 생각하는 거지. 조종이 저쪽으로 가속도를 내려면 내가 지금 자세가 여기니까 자세를 이쪽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은 꼬리날개 이 방향으로 이 각도로 이렇게 쳐야 되니까 딱 치고서 주면 구동기가 네 알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근데 나는 빨리 못 움직여요 쓱 이러면 그러면 유도탄이 순식간에 이렇게 확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나타나는 문제가 이 가속도 조절 목표의 속도나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막판에 타겟 근처에 갔을 때 나는 특히 앵글 쪽이 근처에 가면은 앵글 변화가 심하잖아요. 앞으로 확 지나갈 때 멀리 있을 때 그래서 멀리 있을 때는 별 문제 없는데 막상 맞춰야 될 가까운 데 오면은 이제 유도기가 급격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에 솔루션이 발생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솔루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급격한 변화가 나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잘해보자. 그래서 그게 그동안은 잘 안 돼갖고 정말 가속도를 홀드하는 식으로다가 막판에 거리 얼마 좀 가까이 오면 이제부터는 가속도 쓰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또는 영어로 하세요. 뭐를 갖고서 가는 대로 가봅시다. 그러면 근처에 가겠지.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을 갖고서 했어요.
그게 이제 정말 유도계의 변화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잘해보려면 여기 이거 발산하는 게 도대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발산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끝에 가속도 명령을 어떤 식으로 바꿔주면 잘하겠지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만들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유도기하여 미분 방정식의 해가 지금 이제 가속도 조정 루프까지 들어있는 것들을 푸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제 끝에 이런 똑같이 런닝 파이밍을 하더라도 레인지 얼마에서부터 런닝 파이밍을 했기 효과적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최근에 저 김원중 교수님하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 Y라는 요거를 거리를 놓고요. 요거를 상대 Y쪽, X쪽은 일정한 속도로 유도탄이 날아가고 있다고 가정해서 그냥 그 파이널 타임에서 현재 타임 뺀 거 크루징 빌로시티에서 이런 식으로 다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상대 위치를 만들어서 타겟 위치, 유도탄 위치에서 그걸 미분하면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타겟은 이제 얘는 뭘 모르고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대로 날아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가속도가 있다면 이제 또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다가 유도탄 가속도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가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가속도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1차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 오토파일럿 다이내믹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코멘트를 아까 얘기한 PNG 명령을 넣어주면 얘가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분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속도 그쪽 부분을 잘 적분을 해서 원래 시스템에다 넣어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Y라는 게 앵글이거든요. 람다가 뭐냐면 요 앵글이거든요. 그러니까 X분의 Y죠. 근데 X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돼서 문제는 이런 형태가 되고 요거를 이게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여하니 잘만 풀면 그럼 아까 얘기했던 종말의 어떤 기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고 그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하면 이게 쿨러 미분 방정식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거의 솔루션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기가 이제 호모지니어 솔루션이고 여기 파티큘러 솔루션인데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보시는 것 같이 감마 펑션의 인피니트 시리즈로 다 돼 있어 갖고서 이제 보면 참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거를 잘 어프로시메이션 하자. 적당한 정밀도를 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봤어요.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됐나. 이게 뭐냐면 여기에 상대 위치,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타임 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타겟이 맞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쪽이 아니고. 그래서, 요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타겟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얘기한 오토파일럿, 조종 루프, 동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요렇게 간다고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유도력을 계산하는 거하고 실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풀머를 풀어서 나오는 솔루션인데 이 둘의 갭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위치, 속도, 가속도 쪽에서 특히 차이가 나는 게 여기 보면은 0부분에서 이 발산하는 모양을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유도탄이 무지막지하게 몇 배째까지 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아주든지 아니면 여기 어딘가부터 0으로 만들든지 이런 식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전체 비헤이비어를 잘 묘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솔루션이 있어야 그거를 맞춰서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제대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놈으로 여기를 예측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오는 놈으로 여기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회를 해용되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유도탄의 성능 조건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고요. 그다음 유도탄의 안정도, 특히 조명적 부분에서의 가속도 발산 형태. 이 안정도 문제가 0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기존의 제어 이론들 보면은 다 이 타임 인게이먼트, 왜냐면 어싱토틱에 대한 솔루션들이 다 어싱토틱 스테빌리티가 기본적인 관심이었는데 얘는 유도는 어싱토틱이 아니고 어떤 파이너트한 것에서 0으로 가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관점이 달라지죠. 그리고 또 중간에 아까 얘기했지만 타임 투고를 막 나누는 텀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대해서 변화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타임 베링이기 때문에 그 타임 베링 특성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지고, 그래서 실제로 완벽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스테빌리티에 대한, 유도 쪽의 스테빌리티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면, 이 솔루션이라는 게 결국은 스테빌리티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솔루션, 그리고 그 솔루션 근방에서 개수가 변하면, 조금 변하면 솔루션은 어떻게 변할까? 그게 솔루션의 로바스티니스 문제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한다면 그냥 똑같은 문제를 수학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수학적인 솔루션이 과연 어디로 갈 거냐, 그런 부분을 보는 거죠. 그걸 잘하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다르게 용이한 근사를 잘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끝내면 지금까지 했던 게 ADD 소개를 잘했고, 자랑스러운 ADD 소개를 하고, 유도타님이 유도 조종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조종이 뭐고 유도가 뭔지, 그리고 이쪽에서 사용되는 미분 방정식의 과연 컨셉이 무엇인지인데, 결과적으로 총괄해서 보면 미분 방정식은 유도탄 운동입니다. 유도탄 운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제어하고 뭐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의 그 운동 역학 자체가 대부분 뉴턴 역학을 따르기 때문에, 뉴턴 역학을 따르는 것보다 미분하면은 이게 결국 미분 방정식의 해에 관련된 문제고, 그 해를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형태로다가 그 특성을 갖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지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도 조정 루프 설계 또는 지원 설계라고 하는데, 결국 미분 방정식의 해 특성을 연구하는 것과 동시관계가, 이 필요 충원 조건 동시관계가 된다는 거로다가 여러분께 이 강의 내용을 마치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